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네요. 너무 쉬운 회계원리 비유동 자산편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이 끝나서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전면 등교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할 때 워낙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진도가 학교 진도랑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4차시, 3차시에 거쳐서 배워볼 것은 바로 비유동자산입니다. 여기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데 유동은 우리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1년이 넘게 보통 현금화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투, 유, 무, 기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인데요.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 투, 유, 무, 기를 구분하는 것이 은근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각자 가지고 있고 어떤 계정 과목들이 어떤 자산에 들어가는지, 투자자산인지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지까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마다 목차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한 번씩 확인해 드릴게요. 유동자산의 분류는 사실 우리 이제 들어가는 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고 재고자산은 재고라는 단어 자체가 상품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제품 또는 완제품 등등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좌자산은 그 외의 모든 자산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 6가지 분류 모두 자격증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분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투자자산은 기업의 본래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없게 취득한 자산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영업활동과 관계 없게입니다. 영업활동과 관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투자라는 것은요.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 상품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남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산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영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영업 외의 목적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산들을 바로 투자자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구분하시면 계정 과목을 분류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본래의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더라도 막상 문제를 보고 분계가 섞여 있으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목적에 따라 구입되었는지로 계정 과목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라는 단어가 나와서 분계를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건물 구입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나요? 그렇죠. 건물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하면 그냥 회계처리 건물로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영업용의 용도로 사용됐을 때 계정 과목입니다. 그럼
건물을 판매하는 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판매할 수도 있죠, 건물을. 그게 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판매 용도로 구입되면 뭐가 될까요? 판매. 맞추셨나요? 상품입니다. 상품. 판매 용도로 쓰이게 된다면 상품의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그리고 오늘 배워볼 이 투자용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물을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냐면 처음 보시는 계정 과목일 거예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죠?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가 아니라 건물을 영업용도, 투자용도, 판매용도에 따라 계정 과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도 투자 부동산이 들어가야 맞겠네요. 뭔가 글씨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신경 써서 써볼게요. 그리고 관련 문제 한번 보시고 조금 더 감을 제대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11월 5일 회사에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 이 목적을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으로 토지를 5천만 원 구입하고 취득세 등 재비용 100만 원과 함께 수표로 지급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라는 것은 일단 영업용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토지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랑 같이 풀 때는 괜찮지만 홀린 듯이 뭐라고 쓴다? 토지라고 계정 과목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지라는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만 토지라고 써주는 거고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물이든 건물이든 토지이든 무조건 투자부동산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묶여서 투자부동산으로 묶이게 된다. 계정 과목으로 묶이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5천만 원과 취득세 등 재비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산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개 처리하실 때 분개 처리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취득세 등 재비용이라는 거에서 좀 잘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취득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금의 한 종류인 것 같죠? 그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산을 구입할 때는요. 이런 재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이런 뭐 구입할 때 당시에 드는 비용, 세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재비용이라고 해요. 자산은 구입 시 재비용이 들을 때 회계 처리를 자산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포함.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산을 구입할 때 어떤 비용이나 구입 시의 비용 있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자산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5천만 원, 투자부동산 5천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 투자부동산 5천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웬만한 자산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상품을 구입할 때 우리 운반비 들게 되면 상품 매입 시 운반비는 상품 가격에다가 포함시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웬만한 자산들은 구입할 때 재비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조금 예외가 있기는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기매매 증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들게 되면 수수료 비용, 세금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얘가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하고 수표로 지급했다라는 말인데 이 수표로 지급했다라는 말에는 당좌 수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수표로 지급했다 또는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어떻게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되었든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수표를 발행했다는 건 당좌 예금에서 인출하게 해주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당좌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수표로 지급했다 하면 무조건 대변에 당좌 예금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개를 해보시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영업용으로 할 때랑 아닐 때랑 조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분류하셔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으로 묶이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일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주식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채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 같은 거예요. 기업에서 발행하면 사채,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는 공채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알고 계셔도 회계 원리에서 회계 처리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단기 보유를 했을 때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떤 종류이든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정 과목을 같은 주식이나 채권이더라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걸 배우게 됐었던 겁니다. 1학기 때까지 배웠죠. 그리고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만기까지 소유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얘도 좀 뜻이랑 같이 가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얘는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래서 단기를까지 보유를 할 것이냐, 만기까지 보유를 할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계정 과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보유도 만기 보유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보통 교과서나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장기라는 단어로 나와요. 장기. 그러니까 단기도 만기도 아닌 거죠. 만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걸 만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기 보유는 아니지만 끝까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단기 보유도 아니다 라고 할 때 회계 처리하시는 거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단기 보유나 만기 보유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정 과목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실 때 회계 처리하실 때 꼭 그 문장 앞에 들어간 문장을 유의 깊게 잘 봐주셔야 돼요. 똑같은 주식이나 채권이더라도 계정 과목이 바뀌고 똑같은 건물이어도 계정 과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계정 과목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증권. 나 이거 만기까지 꼭 가지고 있을 거야 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식,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만 풀이를 해드리자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을 표시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걸 증명하는 증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이 여기 유가증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애는 그래도 만기보유증권이나 단기보유증권은 그 말에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럼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떻게 회계 처리할 때 차이가 있는지 그걸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11월 8일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고 가야 하는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차변이랑 대변 중에 뭐를 먼저를 쓰든 상관없어요. 쉬운 걸 먼저 쓰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금을 지급하는 게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나의 재산이 감소할 때는 어디에 써줍니까?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주죠. 300만 원. 그리고 주식,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채권을 구입했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장기는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죠. 내가 매도 가능 증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따라서 차변에 써줍니다. 11월 30일 분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차근차근 봅시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국채, 이것도 채권의 한 종류인데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이 나갔어요. 내 재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700만 원이라고 써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비교적 계정 과목 찾기가 쉽죠?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똑같이 금액은 700만 원. 그럼 차변과 대변의 금액까지 맞고 우리 회계 처리가 이렇게 완료된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문장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랑 그냥 관련 문제 수준만 보시더라도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한 건데 여기에 1년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금전을 대여하다, 대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회계에서 1년을 기준으로 뭐랑 뭐로 나뉘죠? 1년 이전을 단기라고 부르고 1년 이후를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장기이고 금전을 대여, 돈을 대여해 줬다는 거죠. 회계에서는 대여라는 단어와 차입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에서 주어요. 대여와 반대말은 차입입니다. 대여는 내가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말하는 거고요. 차입은 내가 빌린 돈입니다. 빌렸으면 갚아야죠. 빚입니다.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1년 이상으로 대여했다라고 되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세요. 장기 대여다. 장기 대여금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장기 대여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보고 대여랑 차입을 유난히 헷갈려 해요. 근데 회계에서는 보통 대여와 차입을 굉장히 구분해서 문제에서 주어주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익숙해지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인 주 한올의 자금난이 심각하여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2년간 대여해주다 라고 하죠. 한올이 자금난이 심각하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꾸민 말이에요. 꾸민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에서 개정 과목을 뽑아내야 하는지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차용증서를 받고예요. 차용증서를 선생님 받았으면 뭐고 줬으면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빌렸을 때 회계에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도록 문제를 주어줄 때는 대여했다, 차입했다 라는 단어를 분명히 써줍니다. 뭐 빌렸다, 빌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여와 차입을 정확히 써줘요. 대여해줬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거죠. 빌려줘서 대여와 차입을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회계에서. 그래서 현금을 대여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대여랑 차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을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쉬운 계정 과목 먼저 쓰세요. 제가 차변 대변 차례대로 쓸 필요 없다 했잖아요. 현금을 대여해 준 거야. 현금을 빌려줬으면 나에게 현금이 늘어났겠어요? 줄어들었겠어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당연히 줄어들었죠. 내가 빌려줬기 때문이에요. 빌려주면 돈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2년간 대여해줬다. 그냥 대여해준 게 아니고 2년간 대여해주다.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단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는 2년간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었으니까 장기 대여네요. 차변에 장기 대여금.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늘어났어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2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자산에 대한 마지막 계정 과목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유동자산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투, 유, 무, 기 전부 다 비유동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1년 이후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비유동자산과 장기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기 뭐가 붙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고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기타 정형화된 장기 금융상품 얘네들 그냥 다 금융상품을 묶어서 하는 건데 앞에서 배웠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1년 이전인 만기가 1년 이전인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단기예금이라고 묶어서 불렀어요. 그럼 얘는 무슨 예금일까요? 장기예금이 되는 거죠. 그럼 관련 문제 풀어보고 투자자산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 거래은행인 S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현금을 예입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금에 입금하다 라는 말로 알아들으시면 되죠. 예금에 입금을 했다고 하니까 예금이 늘어났습니다. 현금은 여러분 줄어드는 거예요. 현금을 입금을 하면 예금을 입금하면 현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현금이랑 예금 위치를 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입금했으면 현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늘어나고 현금은 줄어드는 거죠.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2년 만기 정기예금이니까 2년에 지금 금융상품 같이 합쳐졌죠. 그래서 장기예금 1,00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산에 대해 배워보았고요. 이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우리 투자자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투자자산에서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예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부 영업과는 관련 없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자산들이에요. 지금 배워볼 유형자산은요. 영업과 관련된 친구들이 형태가 있는 자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도 둘 다 영업과 관련이 있는데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부분인 유형자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고 되어 있죠. 1년을 초과하겠죠. 당연히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토지, 비품 등 어쩌고저쩌고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물이나 토지를 영업용으로 했을 때, 투자용으로 했을 때, 판매용으로 했을 때 계정 과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이 아니고 아까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업용은 건물이나 토지 계정 과목을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쓰던 계정 과목, 건물, 토지가 바로 영업용이라는 전제 하에 그랬던 거고요. 투자용이면 건물이나 토지 둘 다 묶어서 투자부동산이라고 불러요. 판매용은 뭐다? 그렇죠. 상품이다. 상품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업용으로 건물, 영업용 건물 같이 세트로 되어 있으면 회계처리, 계정 과목 건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영업용 대지, 임야, 농가밭 같이 토지 같은 애들, 땅 같은 애들 묶여 있으면 회계처리, 토지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고 가야 하는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서 볼게요. 여기에 건물과 토지는 투자부동산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실 때 이상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정 과목을 빼내려면 어떤 문장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쏙쏙 빼내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영업용 이라는 단어와 토지라는 단어 나왔어요. 그리고 토지개발로부터 5천만 원에 매입했고 수수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자산을 구입할 때 재비용, 수수료나 비용이 들게 되면 수수료, 비용, 세금 등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산에 포함시키라고 했습니다. 자산에 포함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5천만 원이 아니고 수수료 포함한 5,200만 원이 바로 토지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토지 5,2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기 때문에 현금 5,200만 원. 1월 20일 거래 보도록 할게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건물, 직원 숙소라는 게 결국에는 이 직원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데려온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1억에 구입하고 재수수료 50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구입하고 함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현금 1억 500만 원 써주시고 차변에는 건물을 1억이라고 써야 돼요. 500만 원이라고 써야 돼요. 1억 500만 원이라 써야 돼요. 그렇죠. 건물 1억 500만 원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감이 조금 오시나요? 자산을 구입할 때 재비용은 단기매매 증권 외에는 거의 다 포함시키는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냉난방기, 정수기, 냉장고, 복사기 이런 것들 오래 쓰면서 좀 잡스러운 영업용 물건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얘랑 같이 비교해서 보실게 소모품이죠. 소모품은요 일시적으로 사용해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컴퓨터나 냉난방기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죠. 소모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 그리고 한 번 쓰고 나면 그 용도를 다하는 것들 볼펜, A4 용지 등등의 물건들이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되게 됩니다. 비품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공장의 부속 설비에 속하지 않는 교량, 주차장, 정원 설비 얘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 분개하시면서도 처음 보셨을 텐데 얘는 구축물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각종 기계의 부속 설비, 운송 설비 등 얘 뭘로 처리할까요? 기계 장치입니다. 기계니까.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화물차, 지게차, 모든 육상 운반구, 자동차들, 뭔가 옮기는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업용으로 사용할 영업용 밑줄, 1톤 탑차 밑줄. 1톤 탑차라는 건 자동차죠. 그럼 무슨 계정 과목일까요? 영업용이랑 쓰였으니까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가 2,5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재세금은 세금 이나 그런 공과금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재비용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럼 2,5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을 포함하여서 계산하셔야죠. 자산은 사용될 때 비용, 구입할 때 비용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요. 차량 운반구 2,600만 원. 그리고 대변엔 현금
2,600만 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유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지급되는 계약금, 중도금 등 모든 금액입니다. 자, 건물과는 조금 달라요. 건물이 신축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새로 짓게 되는 거죠. 새로 지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 낸 겁니다. 우리 혹시 전에 유동자산에서 배울 때 내가 계약금을 냈을 때 어떤 계정 과목 썼었나요?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급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선급금. 근데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요, 계약금이라는 단어와 건물이라는 단어가 같이 세트로 나와요. 세트. 얘네 두 개가 세트로 나오면, 이거 두 개가 세트로 나오면 그때 바로 이 계정 과목이 됩니다. 조금 긴데 뭔가 임팩트가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 중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축할 때부터 완성되기 전까지 사용해주는 그 중간에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계정 과목을 처리할 때 바로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급금, 계약금이라는 말만 보시지 마시고 건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지 꼭 구분을 하시고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을 건설 중인 자산이 완성되면 건물로 바꾸어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건물로 바꿔주셔야 된다. 건설 중인 자산을 이렇게 합니다. 분계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히 구분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거 분계해보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새로 이전할 공장 신축 건물 2억 원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낚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부분에서 낚이면 안 되냐? 뭐뭐에 대한입니다. 2억과 계약금이라고 했으면 말이 달라요. 근데 2억에 대한 계약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을 포함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겁니다. 안 시키고 나는 지금 준 건 계약금밖에 없는 거야. 이 계약금에 대해서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낚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단어 나왔고 계약금이라는 단어 나오면 선생님이 계약금만 나왔을 때랑은 다르게 어떻게 해주라 했어요? 건설 중인 자산 써주시라고 했죠. 그리고 계약금은 1,000만 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합니다. 당좌수표로 지급했다고 하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예금. 그리고 9월 18일에 선생님이 원래라면 뭐 건물이 이렇게 빨리 지어지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1년 안에 하려고 부실 공사를 시켰어요. 9월에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1월 30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공장 신축 건물이 완공되어서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엔 뭐냐면 외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급 안 하고. 근데 얘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이면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상품? 아니야. 상품이 아닌 계정 과목들은 뭘로 처리해줘야 될까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입니다. 지금은 돈을 못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금어음은 무조건 상품에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분계를 해보시면요. 건물이 완공되었고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대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시나요? 그렇죠. 여기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억 원짜리였다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계약금을 이제 지급을 했고 계약금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대변에 1,000만 원. 그리고 건물은 얼마짜리예요?
건물은 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은 새로 생기고 2억 원, 건설 중인 자산은 1,000만 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지급한 돈은요, 2억 원이 아니에요. 2억 원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은 미리 줬거든요.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를 결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의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2억 아니에요. 1억 9천만 원이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분계를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문제만 짚어서 볼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행했던 프린트물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 여러분들 포인트 짚을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10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주 택지개발로부터 토지 1,000만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등 재비용 5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 1,000만 원을 구입했고 취득세 등 재비용 5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는 말이 되어 있네요. 이걸 보고 한번 분개해 볼게요.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이라는 것은 영업의 목적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뜻일까요? 여유자금이라는 소리는 지금 내가 주된 목적이 아닌 남아있는 자금이다 라는 뜻으로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영업용이 아니다,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이다 라는 말은 즉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용으로 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투자와 토지라는 단어 함께 나왔죠. 여유자금, 토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는 홀린 듯이 토지라고 쓰겠지만 여기에서 주어가 여기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아닌, 그렇죠, 투자부동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투자부동산은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 증가해서 차변에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수업 잘 들었나 퀴즈 한번 내볼게요. 토지 1,000만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등 재비용 50만 원과 함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투자부동산 1,000만 원, 그리고 취득세니까 세금과 공과, 세라는 말이니까 세금이라는 뜻이겠죠. 세금과 공과 5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될까요? 투자부동산 1,050만 원이라고 써야 맞을까요? 선생님이 말했었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산이 증가할 때, 자산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무조건 자산에 포함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거의 예외는 딱 하나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외에는 전부 다 자산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전부 다 자산에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1,050만 원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나의 재산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1,050만 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5월 11일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월 11일 문제 한번 멈춰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잘 하셨나요? 투자를 목적으로 라고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죠. 투자를 목적이라는 단어와 건물. 투자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면 어떤 계정 과목 써야 될까요? 투자부동산입니다. 그래, 투자부동산인데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이겠죠. 수수료 비용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재산을 맨 처음에 구입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을 취득세와 등록세라고 해요. 재산 취득 시 딱 한 번만 내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에 플러스 시켜줘요. 세금과 공과는요, 그 구입할 때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내야 되는 재산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전산회계 자격증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500만 원에 10만 원에 20만 원에 수수료 비용 5만 원까지 내가 취득할 때 당시에 드는 비용은 전부 다 포함시켜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 당시 재산에 드는 비용은, 재산을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은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이 아니라 535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계산을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분계를 좀 기계적으로 풀다 보니까 가끔씩 실수가 있더라고요. 꼭 실수가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해요. 535만 원이라고 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좌수표를 발행하든 수표를 발행하든 어쨌건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출금되었다, 똑같은 금액 전부 다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예금 535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1월 1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업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토지라는 단어 나왔고요. 수수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들 재산을 구입할 때는요, 수수료라는 문제가 함께 나옵니다. 그때마다 헷갈리지 마시고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산에 플러스, 내 재산에 플러스 시켜주셔야 돼요. 영업용과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라고 해서 여기 앞에 5월 10일 문제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5월 10일 문제에서 같은 토지였으나 얘는 뭐였어요?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 얘는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토지로 회계 처리합니다. 투자부동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할 때만 써주는 거예요. 토지 4천만 원이고 각종 수수료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4천만 원이 아닌 4,100만 원을 포함시켜 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서 4,100만 원이라고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 문제로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분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에 따라 분계 회계 처리해 줄 수 있겠죠. 5월 10일에 분계는 투자자산에 대한 분계였고요. 5월 11일도 투자자산, 11월 1일은 유일하게 유형자산이었던 분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을 분계까지 맞춰보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의 비교를 오늘 맞춰보았어요. 유형자산도 사실 무궁무진하고 깊게 들어가면 정말 자격증에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음 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을 분류하는 데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